준민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제사상 위에 올라간 액자 하나. 운전기사로 들어온 지 열흘 만에 우진은 그 사진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자기를 풀어 액자를 세우려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이 왜 남의 집 제사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아이 손에 들린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나무 곰인형. 밑바닥에 준민이라고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그 인형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아니라 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에게는 그 가느다란 빗줄기마저 뼈를 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3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바닥을 친 적은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및 콘크리트 바닥. 우진은 젖은 골판지를 깔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손끝이 곱았습니다. 위장은 이틀째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우진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대단히 잘 살지는 못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내 최수정과 단칸방에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였습니다. 수정이가 도박에 빠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맞벌이 한다며 나간 아내가 카지노와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었다니. 우진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섰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도 화장품도 신발도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 하나.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차용증과 독촉장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 원. 아내가 우진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 돈을 도박장에서 몽땅 날려버리고는 혼자 도망친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인쇄소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야, 이우진이 맞지? 마누라가 진 빚 갚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몰라. 여기 내 도장 찍혀 있잖아. 이게 내 빚이야. 퍽! 퍽!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먹으로 대화했습니다. 우진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눈두덩이가 터지고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인쇄소의 기계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돈 안 갖고 오면 손목이야. 그들이 떠난 뒤 우진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고시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다리 및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나무 조각.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작은 곰인형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이건 내가 우리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거야. 너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건 소중히 간직하렴. 우진은 곰인형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밑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2글자. 준민. 그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어릴 때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5이 된 지금 그런 꿈 같은 상상은 사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무언가가 날아와 우진의 얼굴에 철퍼덕 붙었습니다. 젖은 종이었습니다. 짜증스럽게 떼어내려다 우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청담동 대저택 운전기사 급구, 숙식 제공, 신원 불문, 선불 가능. 우진은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숙식 제공, 신원 불문. 이 두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비를 피할 지붕, 굶주린 배를 채울 밥. 신원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처럼 빚에 쫓기는 사람도 받아준다는 뜻이 아닐까? 청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재벌들이 산다는 그곳, 자신 같은 다리 및 노숙자가 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진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빚쟁이에게 손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저 전단지에 적힌 곳으로 가거나. 우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곰인형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우진은 어둠 속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젖은 전단지를 꼭 쥔 채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청담동. 우진은 저택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철문만 해도 3층 건물 높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축구장만 했고 저택은 궁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이라고? 우진은 주눅이 들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틀째 같은 옷, 때가 낀 운동화, 면도도 못한 거친 얼굴. 어디서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운전기사 구한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철커덕 소리와 함께 작은 쪽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갈이 깔린 정원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철쭉, 소나무, 잔디밭. 정원사가 매일 손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완벽함이었습니다. 현관에 다다르자 문이 열리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끝을 찡긋 찌푸렸습니다. 이 행색이 뭡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느라. 나는 이 집 집사 박 실장이요. 따라오시오. 박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우진은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집안은 박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우진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장식품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접을 직접 보신다고 하셨소.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오. 박 실장의 말에 우진은 긴장되어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이 집의 주인이 재벌 회장이라는 건가?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책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방.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 지원자 데려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김태성. 우진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름이 뭔가 이우진입니다. 나이는 35입니다. 전에 무슨 일을 했나?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김태성 회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왜 남의 집 운전기사를 하려고 하지?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좀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도박으로 날렸다는 말은 뺐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한참 동안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우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들여다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원 불문이라고 했으니 묻지 않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은 밖에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김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내를 자극하지 마라. 아내가 예민한 분이시니까.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 방 배정해주게. 오늘부터 출근이야. 면접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우진이 박 실장을 따라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복, 올백으로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새 운전기사인가? 남자가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우진입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신원조회는 했겠지? 요즘 재벌가에 이상한 놈들이 많이 꼬이잖아.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태준 전무님. 조회 중입니다. 태준이라는 이름을 듣고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전무라면 이 집안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 나중에 박 실장에게 들은 바로는 김태준은 김태성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회장의 여동생 아들로 15년 전에 양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해성그룹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상한 짓 하다간 가만 안 둬. 태준은 차갑게 내뱉고는 지나쳤습니다. 그 등 뒤에서 우진은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경계하고 있다. 왜일까? 그냥 운전기사일 뿐인데. 우진은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밥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복잡한 집안 사정에 끼어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배정받은 별채방에서 잠을 청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체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창문으로 내다보니 2층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서 있는 여인의 실루엣. 늙은 여인이 무언가를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민아, 우리 준민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민. 자신의 고민형 밑바닥에 새겨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다녔고 박 실장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오늘 외출 일정은 없다. 하루 종일 대기해. 박 실장의 지시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날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주방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주방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기일이야. 도련님요?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 잃어버리신 회장님 아드님 말이야.
우진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그때 집에 있던 가정부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다더라고. 회장님 내외분이 35년 동안 찾았는데 끝내 못 찾으셨대. 우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사모님의 울음소리. 준민아, 우리 준민아. 그 준민이 바로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왜 자신의 고민형에도 준민이라는 이름이? 우연의 일치겠지. 준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니까. 우진은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실장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제사상 준비 좀 도와. 손이 부족하다. 우진은 의아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제사상 준비를 왜 돕나.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실 한쪽에 병풍이 세워지고 그 앞에 큰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꽃과 촛불, 향로, 그리고 갖가지 음식들. 회장 내외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모님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기 장식장에서 액자 좀 가져와. 박 실장이 턱짓을 했습니다. 우진은 장식장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 검은 보자기에 쌓인 액자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거 상 위에 모셔드려. 우진은 액자를 들고 상 앞으로 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액자를 받침대에 세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륵 풀리며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고아원 졸업 앨범에 있던 자신의 5살 때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나무 곰인형. 자신의 주머니에 지금 이 순간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곰인형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깎은 듯한 투박한 형태, 동그란 귀, 짧은 팔다리, 틀림없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빨리 안 모시고. 박 실장의 재촉에 우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액자를 상 위에 올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사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왜 35년 전 죽은, 아니, 잃어버린 이 집 아들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내 곰인형과 똑같은 걸 들고 있지?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내외분이 절을 하고 양자 김태준도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우진은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사진 속 곰인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사모님이 액자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준민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우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왜일까? 남의 집 일인데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곰인형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밑바닥에 새겨진 준민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의심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은 이상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멍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아이, 자신의 나이 35세,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나무 곰인형, 곰인형에 새겨진 준민이라는 이름, 확인해 봐야 한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 2시, 우진은 살금살금 본체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서랍. 우진은 그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천으로 쌓인 상자였습니다.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 낡은 젖병, 그리고 나무 곰인형 2개. 우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곰인형들을 뒤집어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곰인형, 엄마. 두 번째 곰인형, 아빠. 3개가 한 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준민이라고 새겨진 곰인형이 3번째. 우진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3개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나무 재질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트야. 한 사람이 만든 세트.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쥐고 있던 곰인형. 그것이 이 집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우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아, 저는 한밤중에 남의 집 물건 뒤지는 거야? 태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곰인형들을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겨? 태준이 우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진의 손에서 곰인형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것, 준민이라고 새겨진 곰인형이었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밑바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짓말하지 마.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35년 전에 사라진 물건이야. 도련님이 가지고 있던 거라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지?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지만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설마 내가. 순간 태준이 우진을 밀쳤습니다. 닥쳐.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둬. 이건 그냥 우연이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겠지. 태준은 곰인형을 우진에게 던지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태준이 사라진 뒤 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내가 이 집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면 뭐가 문제인 거지? 우진은 곰인형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 차고에서 차를 닦고 있는데 박 실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 당장 서재로 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재로 들어서자 김태성 회장과 김태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무거웠고 태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우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내 방에서 이게 나왔더구나.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우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물건입니다. 내 가방 안에서 나왔어. 이건 내 서재에 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지?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자가 수상하다고요. 빚에 쫓기는 놈이라면서요? 물건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자신에게 불리했습니다. 변명할 시간은 없다.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회장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은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도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것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어디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그냥 장난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닥쳐. 회장이 태준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곰인형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곰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준민.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깎은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에 우리 준민이 돌잔치 때 세 개를 만들었어. 엄마, 아빠, 준민이. 가족이니까 세트로. 우진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준민이가 사라지던 날 이걸 꼭 쥐고 있었어. 내가 직접 새긴 글씨. 틀림없어. 회장이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자네가 이걸 어떻게 해? 고아원에서 받았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손에 쥐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누가 만든 건지 왜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사모님을 불러. 지금 당장.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모님 윤정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린 곰인형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게 어디서? 정신 차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 사모님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이 눈매, 이 코. 사모님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일어나 봐요.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사모님의 눈높이에서 우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혹시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 좀 돌려봐요. 왼쪽으로. 우진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우진의 왼쪽 귀 뒤로 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사모님이 절규했습니다. 점이 있어요. 점 3개가. 우리 준민이 점이에요.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도 우진의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북두칠성처럼 삼각형으로 배열된 점 3개. 이 점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민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야. 의사 선생님이 점이 특이하게 배열됐다고 했던. 태준이 발버둥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점 3개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DNA 검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팀 불러. 오늘 밤 안으로. 태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준민이라면 35년간 상속자 자리를 꿰차고 있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태준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저건 다 사기입니다. 분명 어디서 정보를 캐서 위장하고 들어온 겁니다. 재벌가에 이런 사기꾼들 한둘입니까? 닥치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서리 같았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 35년 동안 우리 준민이를 찾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어. 회장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민형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민아,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우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35년.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5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 해성그룹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구강세포 채취, 급행 검사 의뢰. 결과는 4시간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4시간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내외 태준, 박 실장, 그리고 우진.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봐요. 난 못 보겠어. 사모님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하단에 굵게 인쇄된 결과.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래요?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서류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999%.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준민아. 그녀는 우진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살아있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도 울었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5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우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태준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설아. 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 어디 가나?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축하드리러. 거짓말 그만해.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5년 전 그 가정부. 내가 시킨 거지? 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조사 다 했어. 회장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 가정부, 내 외삼촌 쪽 먼 친척이더군. 그리고 가정부가 도망친 직후에 내 아버지 계좌로 거액이 들어왔어. 우연이 아니지? 태준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너 아버지가 시키고 너가 실행한 거야. 내 친아들을 없애고 너가 상속받으려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35년 동안 고아원에서 굶기고 사기꾼에게 당하게 하고 다리 밑에서 노숙하게 만든 게 너야. 경호원.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유괴교사, 횡령, 그리고 오늘 내 아들한테 누명 씌우려 한 죄. 전부 고소할 거다. 회장님, 삼촌, 한 번만 봐주세요. 태준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죄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청담동 저택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민아, 밥 먹어라. 내 어머니. 준민은 이제 그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유진이 아닌 김준민. 혜성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도 어색해했고 운전기사를 쓰는 것보다 직접 운전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천천히 적응하면 돼. 사모님은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 일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급할 것 없어. 내가 원하는 속도로 배워라. 가족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혜성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태성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혜성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단상 옆에서 준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고든 자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성그룹 신임 부사장 김준민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다시 찾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35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부모를 잃고 헤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혜성복지재단을 통해 그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과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준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3개의 나무 곰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준민. 35년 만에 다시 모인 3개의 곰인형. 드디어 집에 왔구나. 준민이 곰인형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부모님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사모님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35년의 방황 끝에 되찾은 이름. 김준민.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사기꾼 아내 최수정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자 김태준은
유괴교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민이 떠안았던 3억 원의 빚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민은 약속대로 해성복지재단을 통해 전국의 고아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를 찾는 아이들을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준민의 신념이었습니다. 비오던 밤 다리 밑에서 희망을 잃었던 남자. 그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